전국의 비정규직, 현실의 장그래들이 대규모 순회 행진을 예고했습니다. 비정규직 보호하겠다면서 만든 종합대책이 비정규직 양산대책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잠시 후 그 이유들을 살펴봅니다. 벽에다 대고 얘기하는 줄 알았다. 무상급식 논의를 위해서 만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와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유일하게 공감한 한마디입니다. 민주연합이 경남에서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하는 등 무상급식 폐지 반대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언론이 일제히 사정정국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부패와의 전쟁으로 기강 확립에 나섰기 때문인데요. MB 측근 인사들이 줄 소환되고 있는데 경고 메시지에 그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3월 18일 수요일 뉴스K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1960년 4월 19일) 당시 언론은 빨갱이 데모라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혁명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1980년 5월 18일 당시 언론은 불순분자의 폭동이라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독재에 항거한 정의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1987년 6월 10일 당시 언론은 대학생 가두 시위라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민주주의를 쟁취한 감격의 역사로 기억합니다. 백 없고 돈 없는 노동자, 서민, 학생들이 스스로 타올라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현실은 다시 타오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타오르고 있습니다. 빨갱이를 종북으로, 불순분자를 외부 세력으로, 언론은 말만 바꿨을 뿐 역사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2014년 4월 1일 국민TV가 개국한 이유입니다. 국민TV는 역사를 역사로 기록하겠습니다. 비정규직이 주인공인 드라마가 흥행하고 아이돌이 TV 광고에서 최저시급을 설명합니다. 이른바 노동약자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만 전국의 장그래들은 거리로 나섭니다. 정부가 발표한 비정규직 종합대책이 사실상 비정규직 양산대책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왜 그런 걸까요? 성지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남 지역의 한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는 A씨는 매년 연말이 되면 계약 해지의 공포에 시달립니다. 학교 급식 노동자의 사용자는 각급 교육청의 교육감이지만 실제 각 학교장의 재량으로 계약 갱신 여부가 결정되곤 하기 때문입니다. 천안의 삼성전자 서비스 센터에서 일하던 최정범 씨는 비수기 저임금과 노동조합 조합원들에 대한 회사의 집중 감시 등을 힘겨워하다 지난 2013년 10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고 최정범 씨는 유서에 배가 고파 못 살겠고 다들 너무 힘들어서 옆에서 보는 것도 힘들었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충남 아산의 현대차 공장에서 왼쪽 바퀴를 조립하는 노동자와 오른쪽 바퀴를 조립하는 노동자는 임금과 처우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같은 공장에서 같은 옷을 입고 같은 업무를 하지만 달마다 잔업에 특근 수당을 더해도 임금 격차가 발생합니다. 저임금, 고용불안, 차별 대우를 비롯해 열악한 노동 환경의 한복판에 놓인 수많은 노동자들을 지칭하는 말은 비정규직입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저마다 사내하청, 간접고용, 계약직, 알바노동 등 각기 다른 이름으로 불리지만 이들의 공통점은 고용불안과 저임금에 시달리는 을 중의 을, 사회적 최약자라는 것입니다. 정부 추산으로는 600만이라고 얘기하지만 노동부의 추산으로는 850만에다가 사내하청과 특수고용직까지 합치면 1000만의 비정규직이 있습니다. 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과의 차별, 고용불안, 저임금 이런 문제들이 거의 폭발 직전까지 와 있고 노동자들의 문제가 우리 사회에 가장 시급한 문제고 가장 빠르게 해결해야 한다라는 비정규직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드라마와 영화를 비롯한 미디어에서도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인기를 끌었던 웹툰 원작의 드라마 미생의 주인공 장그래도 갖은 노력을 해봤자 결국 정규직이 되지 못한 비정규직이었습니다.
대형마트 노동자들의 부당한 노동 현실을 주제로 한 웹툰 송곳과 영화 카트도 관심을 받았습니다. 비정규직의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정부도 문제 해결에 의지를 천명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3년 취임식에서 비정규직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며 임기 내 비정규직 문제 해결 의지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난 연말 정부가 내놓고 현재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오히려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노동 조건을 악화시키는 대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비정규직 대책의 핵심은 기간제 노동자의 사용기간 연장과 파견 업종 확대, 해고 규제 완화입니다.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기간제 노동자들의 계약 기간을 현행 2년에서 최대 4년까지 늘리도록 합니다. 근무 기간이 길수록 숙련도가 높아져 정규직 전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게 주된 근거입니다. 하지만 이 대책으로 비정규직의 고용 불안이 더욱 장기화되는 결과만 낳을 것이란 전망이 압도적입니다. 현행 기간제법 하에서 벌어지고 있는 관행처럼 사용기간이 최대 4년으로 연장되더라도 4년이 되는 시점에 해고를 하고 다른 기간제 노동자로 교체하는 관행을 전혀 방지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기간 연장 뒤에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을 경우 연장 기간 동안 임금 총액의 10%를 이직수당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보완책을 덧붙였지만 이 역시 저임금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지급되는 이직수당이 정규직 전환에 드는 비용보다 적을 가능성이 커 실효성이 의심됩니다. 55세 이상 고령자와 고소득 전문직에 한해 파견 허용을 확대하겠다는 방안 역시 문제입니다. 현행 파견법은 파견 업종을 건물 청소나 배달 운반 등 32개 업종으로 제한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55세 이상 고령 노동자와 고소득 전문직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모든 업종으로의 파견을 허용하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고령자와 전문직의 재취업 활성화를 명분으로 삼지만 결과적으로 그렇지 않아도 심각한 고령 노동자들의 저임금과 불안정 노동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불법 파견이나 사내 하도급을 활용해 간접 고용 비정규직을 남용해온 기업을 양성화시킬 것이란 예상도 가능합니다. 파견업종 확대는 고용률 70%라는 정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해고도 쉬워집니다. 정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저성과를 해고의 실질적인 사유로 해 교육이나 배치 전환, 임금 조정 등 해고 회피 노력이라는 절차적 요건을 다해도 개선이 없을 경우 해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합니다. 사실상 성과평가 등의 인사평가는 사용자의 주관적인 평가에 좌우될 소지가 크기 때문에 사측에 의해 자의적인 해고가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KT 등 노조 탄압 사업장에서 이뤄지는 인력 퇴출 프로그램을 통한 강제 퇴직 압력과 같은 학대 해고 효과를 낼 것이란 전망입니다. 사내 하도급 같은 경우는 법원 판결에 의해서 불법임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합법화하고 기간제 사용기간을 연장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비정규직을 절대 정규직이 될 수 없도록 비정규직의 신분을 고착화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파견 규제를 완화하고 저임금, 저성과자 해고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것은 기업이 자유롭게 정규직을 해고하고 그 인력을 다시 비정규직으로 채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정규직 문제가 날로 심각해짐에도 정부가 명확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자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장그래 운동본부를 출범했습니다. 운동본부는 오늘 오전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출범식을 열고 정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 전면 폐기를 요구했습니다. 정부 종합대책대로라면 노동자의 생애주기는 청년기, 장년기 기간제로 시작해 노년기 파견 노동으로 마감하게 되며 정규직 가능성은 짧은 중년기의 여행으로 남게 됐다. 종합대책은 이렇게 평생 비정규직 시대를 열고 있다. 이들은 출범 이후부터 비정규직 종합대책의 문제점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캠페인과 토론회를 개최하고 6월에는 연인원 10만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참여하는 전국 순회 행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민TV 뉴스 성지훈입니다. 공무원 노조와 민주노총 등이 발족한 공적연금 강화 국민행동이 공적연금 확대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국민 노후를 정치적 야합의 희생물로 삼지 말라면서 정부 여당의 공무원 연금 삭감 방침을 비판했습니다. 강신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무원 노조와 민주노총 등이 참여하는 공적연금 강화 국민행동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공적연금의 논의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이 시정과 개정을 주장하는 공적연금은 크게 세 가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공무원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은 두 차례의 계획을 거치면서 우리 국민 모두가 용돈연금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국민연금 자체를 비하하고 불신은 극에 달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기초연금은 애초에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약속한 모든 노인들에게 20만 원씩 지급하겠다는 약속은 무참히 무너졌습니다. 박 대통령은 자신의 대표적인 대선 공약, 모든 노인에게 매달 20만 원씩 지급한다는 약속을 파기한 바 있습니다. 현재 시행되는 기초연금은 모든 노인이 아니라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월 20만 원이 아닌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차등 지급되고 있습니다. 바로 다음 박근혜 정부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추진합니다. 현재 공무원연금은 33년을 재직한 공무원을 기준으로 할 때 소득 대체율이 최고 62.7%입니다. 소득 대체율이란 공무원 연금 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을 현재 가치로 환산했을 때 나온 금액 대비 지급받는 연금 액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퇴직 후 받게 될 연금 액수가 얼마나 되는지를 알려주는 지표입니다. 예를 들어 소득 대체율이 50%라면 연금을 꼬박꼬박 냈던 근무 기간에 평균 월급이 100만 원인 사람의 경우 받는 연금은 월 50만 원이 됩니다. 정부와 여당은 기존 재직자의 경우에는 41.25%, 내년 신규 임용되는 공무원의 소득 대체율은 33%로 낮춰 현행 국민연금 수준과 비슷하게 하겠다는 안을 내놨습니다. 노후의 최후의 안전망인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은 40년 가입 기준으로 40% 수준입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공무원 연금을 삭감해 하향 평준화를 하겠다는 겁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공무원 연금의 소득 대체율을 50%로 주장했고 국민연금과 기초연금도 마찬가지로 50%로 올려 공무원 연금과의 형평성을 좁히자는 안을 내놨습니다. 이에 새누리당은 공무원 연금 개혁에 초점을 흐리고 개혁에 해박 놓겠다는 무책임한 발언이라며 야당에 공세를 가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노조는 새누리당이 공적연금 개혁 논의에서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인 적정 노후 소득 대체율에 대한 논의를 회피하며 파행으로 몰고 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OECD나 ILO 등 국제기구는 적정한 노후 소득을 은퇴 전 소득의 60%에서 70% 수준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서든 연금을 삭감하는 방향으로 가는 한국이 복지국가로의 발전 방향은 아예 포기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TV 뉴스 강신혜입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와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무상급식 관련 회동은 얼굴만 붉히며 끝났습니다. 회동을 마친 문 대표는 벽에다 대고 얘기하는 줄 알았다고 말했고 홍 지사는 나도 마찬가지라고 받아쳤습니다. 오늘 정치권 소식을 권현주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만난 두 사람 대화 분위기가 별로 좋지는 않았나 봐요? 네, 문재인 민주연합 대표와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면담 내내 날선 공방을 벌였고 서로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30분 만에 아무런 소득 없이 회동이 마무리됐습니다. 문 대표가 벽에다 대고 얘기하는 줄 알았다고 평가하자 홍 지사가 나도 마찬가지라고 맞받아칠 정도로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한 자리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표는 교육감의 소신과는 상관없이 아이들은 어디에 살든 급식에 크게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며 정치 논리 탓에 경남 아이들만 급식을 받지 못하는 것은 부당한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홍 대표는 무상급식 중단이 아니라 선별적 무상급식으로 전환한 것이라며 도의회가 지난해 예산을 정해준 대로 집행할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두 사람의 논쟁이 격해지자 분위기도 험악해졌습니다. 홍 지사가 도의회의 결정이라고 내세우자 문 대표는 도의회 뒤에 숨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해법이 없다면 일어서서 가겠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그러자 홍 지사는 여기 오실 거면 대안을 갖고 왔어야 했다고 되받아치는 등 냉랭한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네, 이번 만남은 누가 먼저 제안한 겁니까? 네, 최근 새정치민주연합이 지방과 소통하겠다는 취지에서 지자체 단체장을 만나고 있는데요. 문 대표가 먼저 만남을 제안했고 홍 지사가 이를 수락하면서 이뤄졌습니다.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였지만 무상급식 문제가 워낙 민감하다 보니 이 문제를 두고 두 사람이 정면 충돌한 겁니다. 네, 그런가 하면요. 야당 지도부의 현장 최고위원회가 경남에서 열렸다고 하죠. 네, 문재인 대표가 홍준표 지사를 만나기에 앞서 경남 창원시에서 현장 최고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급식 중단에 대한 야당의 날선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문재인 대표는 아이들의 밥그릇을 뺏겠다는 것은 도정이 아니라 비정이라면서 무상급식 중단은 빗나간 소신이라고 혹평했습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도지사가 슈퍼갑질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고 주승용 최고위원도 낡은 색깔론으로 아이들의 밥그릇을 뺏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국 지자체 중 가장 먼저 무상급식을 추진했던 성남시의 사례도 비교 대상이었습니다. 주 최고위원은 성남시는 3년 6개월 만에 4,272억 원의 부채를 청산했다며 예산 부족을 토로하는 홍 지사를 독불장군식 도정 운영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새누리당 김영호 대변인은 문재인 민주연합 대표가 무차별 복지를 내세우고 있다며 생색만 내고 부담은 국민의 세금으로 떠넘기겠다는 무책임한 태도라고 오늘 회동을 평가했습니다. 네, 다른 소식도 하나 짚어보죠. 네, 어제 대통령 정무특보로 임명된 김재원 의원이 세월호 유가족을 고소했다는 소식 보도했는데요. 정치권에서도 이를 둘러싼 비난 여론이 가중되고 있다고요. 네,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31일 유경근 4.16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 어제 뉴스K가 이 내용을 알려드렸습니다. 김 의원이 문제를 삼은 내용은 유 위원장이 지난해 12월 24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새누리당 지도부 몇 명이 티타임 미팅을 하면서 가족들이 돈을 더 달라고 한다는 식의 말을 했다고 한다라고 적은 글입니다. 유 위원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관련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리면서 드러났는데요. 김 의원의 고소 사실이 알려지자 정치권에서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시각을 그대로 보여주는 일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직접 보시겠습니다. 제일 센 국회의원이, 친박 의원이, 이제는 대통령의 정무특보를 자처하는 의원이 소통하고 들으려고 해야죠. 그것을 고소했는데요. 취하하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묻지 않겠다. 이렇게 하는 게 맞고요. 친박 인사라 그런지 명예훼손 고소를 일삼는 청와대와 너무도 닮아 있습니다.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세월호 유가족들을 어떻게 대하고 세월호 참사를 어떻게 덮으려 하는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건입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MB 측근 기업인들의 검찰 소환 소식들이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집권 3년 차에 레임덕 위기를 맞았던 박근혜 정부가 사정정국이라는 전가의 보도를 휘두르고 있기 때문인데요. 부패와의 전쟁이라는 선언은 무시무시한데 정작 그 부패의 뿌리까지 뽑힐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김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총리께서 추진하고 있는 부패 청산은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마시고 국민들과 나라 경제를 위해 사명감으로 반드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완구 총리를 향해 강력하게 사정정국을 만들라고 지시합니다. 사전적 의미로 그릇된 일을 다스려 바로잡는다는 뜻으로 쉽게 말해 부정부패 척결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 쓰는 사정은 사전적 의미와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흔히 사정의 칼날을 겨눈다 하여 현 정권에 부담이 되는 특정 집단, 특히 전 정권을 공격하는 모양새를 뜻합니다. 집권 3년 차를 맞은 박근혜 정권도 사정의 칼날을 휘두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비리의 뿌리를 찾아내서 그 뿌리가 움켜쥐고 있는 비리의 덩어리를 드러내야 합니다. 실제로 이완구 총리가 지난 12일 부정부패를 발본색원하겠다며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후 검찰은 그 다음 날 비자금 조성을 이유로 포스코 건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대표적인 MB맨으로 불린 정준영 전 포스코 회장은 출국 금지 조치를 당했습니다. 정 전 회장은 MB 정권 시절인 2007년 포스코 사장, 2008년 11월 포스코 건설 사장, 2009년 2월 포스코 회장으로 초고속 승진한 인물입니다. 사정의 칼날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MB정부의 주요 과업이었던 해외 자원 외교와 방산 사업도 부패 척결의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최근 방산비리 의혹으로 구속된 이규태 일광그룹 회장 역시 MB정권 시절인 2007년 이후 정권의 비호 아래 급속도로 성장했습니다.
이 때문에 사정당국의 감시 아래 놓인 친이계는 폭발 직전입니다. 대표적인 친이계 중진인 정병국 새누리당 의원은 오늘 최고중진 연석회의 후 누가 사정정국 기획을 했는지 정말 새머리 같은 기획이라며 과거 정권에서 정치사정이 성공한 사례가 있나 왜 그렇게 기억들이 없냐며 현 정부의 사정정국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권이 사정의 칼날을 멈추지 않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결론부터 정리하면 집권 3년 차를 맞아 떨어진 국정 지지율을 회복하고자 하는 의도가 짙습니다. 앞서 이명박 전 대통령은 대통령의 시간이란 회고록을 통해 밝혀서는 안 될 청와대의 비밀들을 꺼내며 박근혜 정권과 껄끄러운 관계를 형성했습니다. 최근엔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비롯해 비박계가 전면에 나서며 사드 도입을 요구해 청와대와 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초만 해도 지지율이 60%를 넘었습니다. 그러다 정윤의 문건 파동과 담뱃값 인상, 연말정산 파동 등으로 국정 지지율이 30% 이하로 무너지며 레임덕이 발생했습니다. 여기에 정부가 내놓은 경기부양책과 통일대박론, 복지정책마저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드러나 국민들의 불신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또 당내 선거에서조차 친박계가 연이어 패배하면서 전국 주도권을 당에 뺏길 우려가 생겼습니다. 결국 이대로 가다간 조기 레임덕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위기감이 집권 3년차 사정정국을 만든 주된 이유로 풀이됩니다. 그러나 이번 사정정국이 꼼수 부리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 또한 적지 않습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직접 진두지휘한 4대강 사업 비리가 빠졌다는 점에서 겉핥기에 불과한 부정부패 척결이라고 지적합니다. 왜 4대강 사업은 전략적 타격 목표에서 뺐냐? 이거는 정치적 부담이 너무 커요. 이 방위산업 비리하고 자원외교 비리는 아랫사람들이 일을 잘못해서 또는 부패해서 그랬다고 말할 수 있지만 4대강 사업은 이명박 대통령이 너무 가깝게 관련돼 있어요. 예.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도 대표 시절에 여기 예산해 주는 걸 다 해줬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부담이 되는 거라서 이 때문에 야당에서도 4대강 사업도 조사해 진짜 부패 척결을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4대강 비리에 전 정권 권력자들이 모두 다 연루되어 있다. 4대강 부패, 비리의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4대강 수사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권이 MB 정권을 직접 겨냥할 일은 당분간 없어 보입니다. 당장의 부패 척결만으로 지지율 반등을 꾀하고 당내 친이계와 비박계에 충분히 경고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당과의 소통은 새로 임명된 청와대 정무특보를 통해서 하고 나머지는 검찰 수사로 관리하기에 정치적 부담을 피하려는 의도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유시민 전 장관은 박근혜 정권이 이명박 대통령 직계가족이나 MB 본인을 친다면 모를까 박영준 전 차관과 그 반계를 친다고 별 효과가 있을까라며 이번 사정정국이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국민TV 뉴스 김종훈입니다.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통도와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통도와 여기는 국민TV. 우편물을 받아봤더니 봉투 겉면에 자신의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적혀 있다면 상당히 당혹스럽겠죠. 한국토지주택공사 LH로부터 우편물을 받은 입주 예정자들이 이러한 일을 겪었다고 합니다. LH는 실수가 있었다고 인정을 하면서도 책임 소재는 명확히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현주 PD와 이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편물에 주민등록번호가 다 적혀 있었다고 하는데 왜 그런 겁니까? 네, LH공사 측의 실수입니다. LH공사 측이 5월에 경기 원흥지구 3단지에 입주하게 될 사람들에게 사전점검 통지서를 보냈는데요. 이 통지서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요. 우편물 수신자란에 주민번호 13자리가 고스란히 적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체국에서 3월 12일 날 발송됐다고도 적혀 있고요. 이렇게 이름과 주소, 주민번호가 노출된 채로 우편물이 배달되고 또 우편함에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이 사실을 발견한 주민들은 LH공사 측에 거세게 항의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보신 이 통지서는 저희 뉴스K 취재진 중 한 명의 집으로 날아오는 건데요. 받아봤을 때 이렇게 주민번호가 드러나도 되냐며 분노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네, LH공사는 어떻게 해명합니까? LH공사는 주소를 우체국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 이렇게 인정하면서도 우체국 시스템의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우편물을 대량 발송하는 거라 주소가 적힌 파일을 우체국으로 넘겼는데 이 파일에는 주민번호가 숨겨져 있었다는 겁니다. 우체국이 파일을 인쇄하는 과정에서 숨겨져 있던 주민번호가 나왔다면서 파일을 넘긴 이후에는 어떻게 인쇄됐는지 LH공사가 따로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우편 번호하고 이름하고 주소 요것만 찍으면 되는데 네네. 필요 없는 것까지도 이제 인쇄가 된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면 그 확인할 의무가 우체국에 있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책임이 거의 LH 쪽이 뭐? 그렇죠. 뭐 저희가 저기를 좀 더 확인했어야 되는데 확인을 좀 못한 거죠. 그 LH 쪽에서는 보내고 난 후에 확인할 방법은 없었던 건가요? 그렇죠. 그게 이제 그 우체국에서 인쇄된 걸 갖고 오기 전에는 모르는 거죠. 그게 원래 안 들어가는데. 네네. 그 이번에는 어떻게 그 셀까지도 이렇게 인쇄가 된 겁니다. 시스템상 뭐 문제가 있었는지 우체국에서. 우체국 측은 넘어온 주소 파일을 그대로 인쇄했을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쓰는 게 아니라 파일을 저희한테 지금 주긴 줘요. 네네. 근데 거기에서는 숨기기로 해서 저희가 못 본 거예요, 걔네한테. 네네. 네, 어쨌든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 아닙니까? 처벌은 어떻게 되는 거죠? 네, 일단 개인정보 관리를 담당하는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과가 오늘 사건이 접수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행자부는 LH 측에서 우체국 측으로 넘어간 주민번호가 100여 건 정도라고 파악하고 있고요. 유출된 개인정보가 10,000건을 넘지 않아 유출 사실에 대해 의무적으로 신고할 필요는 없지만 LH공사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람들에게 사유를 설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행자부는 앞으로 몇 주 내에 특별 점검에 들어가겠다면서 LH 책임은 무조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이 안 될 것 같은데요. LH에서 보내줄 당시에 그게 어떤 방식에도 포함되어 있었다면 그건 LH 잘못이죠. 행자부는 또 우체국 측이 통지서를 엑셀 파일 형태로 받았는지 봉투로 받았는지에 따라서 취급 소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다면서 이 부분도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예, 조사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어제 문재인 대표의 경제 실패 지적을 들은 청와대가 경제가 개선되고 있다. 그러니까 근거 없는 위기론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죠. 그런데 근거로 든 통계가 있습니까? 어떤 겁니까? 네, 청와대는 경제 성장률, 취업자 수, 주택 거래량 등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2013년 3.0%였던 경제 성장률이 2014년 3.3%로 2년 연속 상승했다는 게 첫 번째 근거고요. 지난해 취업자 수가 2002년 이후 1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것을 두 번째 근거로 들었습니다. 2014년 취업자 수가 2013년에 비해 53만 명 증가했다 이런 내용이고요. 주택 거래량과 코스닥 시장이 각각 2006년, 200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것과 스탠다드 앤 푸어스가 지난해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 전망을 상향 조정한 것도 경제가 개선됐다 이런 주장의 근거가 됐습니다. 네, 오늘 마침 통계청이 2월 고용 동향을 발표했던데요. 청와대가 밝힌 것처럼 정말 개선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까? 통계청 자료를 보면 잘 모르겠습니다. 통계청은 지난 2월 취업자 수가 2,519만 5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7만 6천 명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가 취업자 수 최고치를 얘기할 때 작년을 근거로 들어서 저도 작년과 올해 통계를 비교해 봤는데요. 2014년 2월 취업자 증감이 83만 5천 명이었지만 올 2월 취업자 증감은 말씀드린 대로 37만 6천 명에 그쳤습니다. 즉 취업자 수 자체는 늘어났지만 취업자 증감은 절반 넘게 감소한 겁니다. 이런 근거를 보면 경제가 개선되고 있다 이렇게 확실하게 말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네, 그리고 청와대가 고용률 제고가 경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출발점이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고용의 상황은 어떤가요? 2월 고용률은 58.8%로 1년 전보다 0.2%포인트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고용시장의 질은 계속 악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처우가 열악한 비정규직과 50대 이상 고령층이 고용률을 끌어올렸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주당 36시간 미만 일하는 불완전 취업자 수를 보면 367만 7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000명이 증가했고요. 연령별 취업자 수를 보면 60대 이상 취업자 수가 19만 3천 명 증가했고 50대는 18만 3천 명 증가했습니다. 이에 반해서 20대 취업자는 4만 4천 명, 30대 취업자는 1만 8천 명 증가하는 데 그쳤고요. 40대 취업자는 4만 8천 명 감소했습니다. 네, 고용률이 상승하는데 실업률도 같이 상승했다. 이런 지적도 있더군요. 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취업자가 늘어나서 고용률이 상승하면 실업률이 하락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고용률과 실업률이 동시에 오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난해 고용률은 전년 대비 0.7% 올랐고요. 실업률은 0.4% 높아졌습니다.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구직 활동을 하지 않던 사람들까지 경제 활동에 뛰어든 게 고용률과 실업률을 동시에 높인 원인이 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2월 실업자 수는 120만 3천 명으로 실업률은 4.6%였는데요.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0.1%포인트 증가한 수치입니다. 숨은 취업자 수를 포함하는 체감 실업률은 지난 1월 11.0%로 통계를 작성한 이래 최악의 수치라는 지적이 나왔었는데 올 2월에는 12.5%로 더 높아졌습니다. 최악의 최악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월 청년 실업률도 11.1%로 전년 동월 대비 0.5%포인트 높아졌는데 이는 IMF 직후인 지난 1999년 7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네, 청와대의 전망과는 달리 좀 어려워 보입니다. 네, 한 가지 소식도 알아보죠. 환경단체가 오늘 신원섭 산림청장을 고발했는데 이유가 뭡니까? 환경단체가 직무유기 혐의로 신원섭 청장을 고발했습니다. 평창올림픽 지원 특별법에 따르면 산림청장이 활강 경기장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가리왕산 복원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하지만 산림청이 2018년까지 가리왕산 복원 계획을 수립하겠다 이런 입장만 고수하면서 가리왕산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을 해제했다는 이유로 이번에 환경단체가 산림청장을 고발하게 된 겁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눈에도 무너지고 주저앉고 꺾이고 바람에 일렁이고 눕기도 하는 관목숲의 풀잎들. 봄이면 새잎 푸르름에 가리고 말 테지만 겨우내 의젓했습니다. 나고 쓰러지는 동안 겪을 것을 다 겪고 내색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대로 키를 키우고 눕기까지는 서 있고 누워서는 기꺼이 썩어 흙에 스미지어. 어른들 무상급식 공방이 뜨거운 가운데 새누리당이 모처럼 해법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무상급식은 공짜가 아니다. 모든 국민들의 혈세가 들어간 세금급식이다.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이 문재인 민주연합 대표의 무상교복 발언을 문제 삼으면서 한 말입니다. 네, 이 말대로 무상급식은 무상이 아니죠. 저소득층부터 고소득층까지 모든 국민들의 세금으로 이뤄진 세금급식이 맞습니다. 세금 많이 내는 고소득층 자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자녀 모두 국민 세금 덕분에 의무적으로 학교를 다니는 것처럼 말입니다. 홍준표 지사가 무상급식 대신 추진하겠다는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 역시 세금 사업입니다. 경남 지역 공무원들은 이 사업을 두고 근거가 될 조례도 제정되지 않은 졸속이라고 비판합니다. 홍 지사는 앞서 밥보다 공부가 먼저라고 했죠. 홍 지사에게 한 말씀 드립니다. 사업 발표와 예산 배정보다는 정당한 절차가 먼저입니다. 3월 18일 뉴스K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